자, 이어서 갑니다. 자, 이번 차는 4회차가 되겠습니다. 4회차의 문제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 구석기 최고 유적지는 단양 금굴로 약 70만 전이다. 기본. 매년 나와. 이거 1번 지문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매년 지문이 나올 때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왜? 최고잖아요. 일곱잖아요. 가장 오래됐다는 뜻이잖아요. 올드하잖아요. 잡아야지. 두 번째. 처음에는 집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뗀석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용도가 뚜렷한 작은 석기들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주먹도끼, 집게, 팔매들은 모두 사냥도구이고 그렇습니다. 글개, 밀개는 대표적인 조리도구입니다. 맞습니다. 주먹도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냥도구와 조리도구를 꼭 구분해 두셔야 돼요. 이거 막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4번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평남 상원 거모로 동굴. 예, 중요합니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 중요하죠. 왜? 네, 연천 전곡리는 모비우스 이론이 깨진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원래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 발견되면 안 되죠. 모비우스 이론상에서. 유럽하고 아프리카에서 발견돼야 되잖아요. 원래 주먹도끼는. 여기서 발견돼야 한다고. 근데 우리 한반도에서 이거 발견된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한반도에서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 결과 한반도에서 발견됨으로 해서 모비우스 이론은 파기되었다. 그 모비우스 이론은 그 주먹도끼는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인들, 우등한 민족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시아인들은 집게, 한반도에 집게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열등한 민족이라는 거야. 여기는 열등한 민족. 열등한 민족, 여기는 우등한 민족.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기분 살짝 나빠졌죠. 누군가가 나에게 저 미련한 놈 그러면 어떻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정작 미련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되게 서운하고 감정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학설적으로 우리 아시아계를 갖다가 열등한 민족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깨졌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것도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고 미군 병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서울 암사동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근데 거기 공주 석장리는 맞아요. 불된 흔적 자리가 나타났죠. 대신에 서울 암사동은 좀 체크해야 됩니다.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적지는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구석기와 구분되기 때문에. 서울의 암사동. 그 다음에 부산의 동삼동. 여기 움집이 나타났죠. 움집이 등장합니다. 즉 주거지가 발견됐죠. 서울 암사동하고 부산 동삼동은요. 또 차이점은 부산 동삼동은 폐총이 있었죠. 폐총이 존재하죠. 암사동은 폐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조개를 잡아먹고 조개 껍질을 버렸어요.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장이 되게 높은 무덤처럼 쌓이게 됐다. 그래서 조개 폐자 무덤 총자를 써서 폐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개무지겠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개무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부산에는 있고 서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암기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산에 가면 가장 유명한 피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해운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폐청도 있고. 그러니까 해운대도 있고라는 얘기는 뭔가 다른 것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폐청도 있고 대신에 서울 암사동에는 폐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산 분들은 혹시 부산 분이 계신다면 이 부분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죠. 자기 고향 얘기하는데 틀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암사동에 관련된 이건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다. 그 다음 신석기 중에서 농경에 관련된 분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경 시작된 유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암기하라는 거 기억나셔야 될 것 같은데. 봉평 신탄조. 봉은 봉산의 지탐리입니다. 봉산의 지탐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에서 신석기를 대표하는 탄화된 불에 걸린 좁쌀이 발견되었다. 네, 우리가 조피수소할 때 그 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평양의 남경하고 봉산의 지탐리에서 농사짓던 유적지가 등장됐다. 신석기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 두 가지 유적지거든요. 요거. 패총유무, 그 다음에 움집, 그 다음에 농경에 대한 유적지, 농경에 대한 유적지가 되게 시험에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실 것. 되게 중요한 부분. 우리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갑니다. 자, 다음 어떤 주제와 직접 연관된 유적들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주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충북 청원 남성골,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 호록으로 성터, 경기도 연천 호록으로 성터, 임진강변에 있는, 임진강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호록으로 성터, 서울 강진구 아차성 보루 유적, 아차산에 가면은 고구려 유적이 되게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강진구에. 이게 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되게 군사적 이점을 가진 지역이다. 대전의 월평산성. 전부 다 한강을 주변 지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을 전체를 아우르는 한강 주변의 대표적인 백제 유적지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대표적인 장수왕의 남하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장수왕의 남하정책. 남쪽으로 내려와서 장수왕이 전부 다 이 땅을 빼앗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부지역이죠. 오늘날의 중부지역까지 장수왕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 1번 근초광 때 백제의 영역 팽창이다. 이건 4세기 상황이니까 틀린 질문이죠. 진흥왕 시기 신라의 한강 유역을 점령하였다. 이건 6세기 상황이고요. 나제동맹 파기 이후에 신라와 백제의 갈등이 아니고요. 고구려의 남진과 한강 유역 지배 변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강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장수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자, 다음은 고대 국가의 통치 조직에 관한 서술이다. 이러한 변화와 관계에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자, 집사부를 중심으로 병부, 창부는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작부는 건축, 토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등 14관청을 정비했다. 이건 얼핏 봐도 첫 번째 주문만 가지고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서 조직들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구주의 총관, 우리가 구주 오소경이 만들어지잖아요. 통일 전에, 그죠? 총관. 원래 처음에는 지방관을 군주로 출발하죠. 통일 전에는 군주를 총괄, 근데 이게 총관을 이렇게 하죠. 통일됐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죠. 문무왕 시기에. 총관. 그 다음에 도독.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원성왕 때. 이런 식으로.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군주, 총관, 도독. 시점도 잡아야 됩니다. 구주의 명칭엔 총관, 도독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9년의 태수와 혈령 파견하였고 주군의 감차 임무를 가진 외사장을 파견하였다. 외사장까지 파견됐습니다. 이건 사신이라고 합니다. 장을. 오소경의 장을 사신이라고요. 외사장까지 파견되었다. 뭐라 그러죠? 공무원의 비리를 좀 감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사장까지 파견됐다. 문무왕식입니다. 문무왕식이. 자, 관계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1번 골품 제도가 확립되어
골품제도 확립되었다. 골품이니까 이 진골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맞죠? 신라인의 정치, 사회적 활동 범위를 정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국학이 설치되어 유교적 정치정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했다. 국학 설치하면 보통 우리가 신문학이죠. 중대죠,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3번 하백의 의장인 상대 등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상대의 지위가 약화됩니다. 중대는. 네, 통일신라식이죠. 중대라고 그러죠. 네. 상대 등의 기능이 약해지죠. 그 다음에 중시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중시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상대등 원래 국무총리급이죠. 대신에 여기 비서실장이 강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아, 틀렸네요. 3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너구비 폐지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여기죠? 네. 관료전을 지급되고 너구비 폐지됐다. 네. 순서를 바꿔서 꼭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지문에 너구비 폐지도 관료전 지급했다는데 관료전이 지급되고 너구비 폐지입니다. 순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지문을 살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전근대사 부분에서 어려움이 봉착된다면 안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풀고 있습니다. 단 문제 푸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르자고 하는 거거든요. 단시간에 문제를 푸는 것. 다음 문화재가 건립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 일단 3층이라고 하는 탑이 나오고 이거 무조건 통일신라입니다. 신라인들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무슨 꿈? 삼국통일이 됐잖아. 신라인들의 꿈이 삼국통일이잖아요. 그 통일 이후에는 신라 탑들은 거의 다 3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양의 진전사지라고 그랬잖아요. 양양의 진전사지는 되게 시험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선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정 선종할 때 선종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전사지의 그 문화 부분에도 중요한 게 부조 양식입니다. 부조 양식이다. 이건 칼을 조각하는 데서 음각, 양각인데 입체적인 양각 방식이라는 거예요. 입체적이다 또는 양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통 우리 조각칼을 이렇게 파잖아요. 이렇게 돌을 파는데 여기는 밑에를 파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는 방법. 이걸 부조 양식, 입체적 양식. 진전사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순 쌍봉사 철감선사 성탑. 철감선사 성탑은 뭐 우리가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것도 선종입니다. 둘 다 선종과 관련입니다. 그렇죠. 옳은 것. 지방의 선종 불교 세력이 성장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답은 1번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태종 무이랑 직계자손이 왕위를 세습했다. 중대. 기품돌 모욕 사건을 계기로 많은 귀족 숙청자했다. 이것도 중대죠. 신문왕 시기. 원효가 아미타 신앙을 토대로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이것도 중대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국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정방은 밑줄 긋습니다. 정방은 치우다가 나와 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 시기 최후가 인사기구로 만든 게 정방입니다. 자기 집에다 만들었어요. 최후 집에다. 권력이 한우를 치솟는 시기죠. 정방은 권신, 권력 있는 신하들이 설치한 것이니 어찌 조정에서 벼슬을 주는 뜻이 되겠는가. 자기가 인사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마땅히 없애고 저걸 삼품 이하의 관리는 재산과 함께 논의하여 진퇴를 결정할 것이니 칠품 이하는 이부와 병부에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이게 시기가 어느 시기냐고 물어본 거예요. 공민 아닙니다. 정방 폐지는.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뜻이죠.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고위근제입니다. 공인화된 걸 얼른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번 2이님 일파를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하 했다. 2이님 일파, 2이님이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죠? 그 당시에. 예, 일발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하 했다. 예, 우왕식입니다. 예, 공민왕의 아들이죠. 예, 우왕식이. 예, 우왕의 가장 측근 인사가 이제 이성계. 예, 측근 인사가 우왕기 최고 측근 최영장군. 예. 그 다음에 이성계는 같은 군인으로서 최영장군의 신뢰를 받았던 인사들이죠. 그래서 이성계 장군의 주장에 의해서 최영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인임을 제거하게 되었다. 이인 제거. 이성계가 희생될 때 최영이 이제 후회하죠. 이성계가 가장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인임을 죽여서 정치력을 약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벌을 두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좀 후회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교 교육을 강하게 성균관을 개편했다. 예, 공민왕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유교 교육을 성균관을 개편하죠. 무슨 말인가요? 뭘 개편했다는 뜻인가요? 순수 유학기관으로, 순수 유학 교육기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잡과 같은 것 공부 안 시키고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 첨의부를 없애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복구하였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원간섭기가 되면서 그죠? 우리의 행정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보통 우리가 이성육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성육부. 이성은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육부, 6명의 장관들이 있는 거죠.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간섭기가 되면서 이 명칭들이 바뀌어버렸죠. 첨의부, 그 다음에 사사 중에서 이제 공부판서, 즉 건축토목장관 아예 없애버렸죠. 이렇게 원간섭기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간섭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되돌려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자, 첨의부를 없애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복구했다. 상서성을 복구했다는 얘기는 다 그대로 되돌아왔다는 뜻이 되겠죠.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천령 이북의 영토를 문제로 요동정부를 단행했다. 요동정부는 여기입니다. 우왕과 최영의 결정에서 이성계가 요동정부를 하게 돼서 이하도로 출동하게 되겠죠. 이하도에서 조민수와 함께 다시 해군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하도를 넘어가라, 요동을 정벌한 이유는 이 명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족애들이 원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 명을 만들죠. 그리고 쌍성총관부가 있었던 곳이 있죠. 쌍성총관부가 있었던 이 지역을 자기들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했죠. 그러니까 줄지 말지 우리는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 우리의 선택은 거부입니다. 거부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와 조민수를 이하도로 보내서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에 지금 현재 명나라군이 주둔해 있거든요. 한 10만 정도 이상의 군이 주둔하고 있는 여기를 전쟁을 치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성계와 조민수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상소문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죠? 하, 우, 에, 소. 기억하실 수 있죠? 하, 우, 에, 소. 여름에는 질병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압록강을 넘을 수 없습니다. 너무 피해가 커집니다. 우기에는 우리가 화살이 가장 우리 주력 무기인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악유가 녹습니다. 남쪽에 애구가 치고 들어왔을 경우에 남쪽이 변방이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소, 지금까지 역사를 본다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소국이.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죠. 이게 대표적인 게 제가 의어라고 그러죠. 하, 우, 에, 소. 이건 이성계가 우왕에게 보낸 상소문이다. 요동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답은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6번 갑니다. 문제 6번. 같이 가죠. 자, 가부터 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가보죠. 원정 애노 등이 사벌주에 의가여 반란을 일으키니 농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진성여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성여왕 신라하대에 여왕기가 적진을 쳐다보곤 두려워 나아가지 못했다. 토벌권이 여왕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되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시기를 물어본 배경을 위해 조사한 것. 가는 일단 신라하대 진성여왕 시기. 두 번째 질문. 김삼이는 운문에 운구하고 효심은 초전에 운구하여 주현을 노략질하였다. 김삼이에 관련된 부분. 김삼이는 운문은 오늘날의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경상북도 청도. 그 다음에 효심은 초전에 울주였죠. 요즘 이제 울산광역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운구하여 주현을 노략질하였다. 이건 이제 무신 정권 시기. 무신 정권 시기. 이음인과 연결되어 있죠. 이음인과 연결돼 신라 부운동을 깨야죠. 세 번째. 만적 등 6인이 뒷산에 나무하러 가서 음모를 꾸며 말했다. 어찌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이건 이제 만적의 난이죠. 최충원 정권 시기. 무신 정권, 최충원 정권 시기 정도. 평안도의 홍경대가 가산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강군이 포위하여 3개월 동안 이루지 못하였다. 라는 19세기 초 1811년이죠. 홍경래에 관련된 홍경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조사할 내용은 옳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신라대 국가 재정 상태가 세금 수치 실태. 신라하대 세금 거의 못 걷어들였죠. 지방에서 원료 보내지를 못하죠. 고려시대에 중류층의 지위와 권한을 아까 얘기했죠. 나아지문에 김삼이, 효심, 이하가 분들이 중류층의 지위와 권한을 조사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농민들이에요. 이 사람들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중류층을 X 하시고 농민으로 바꿔주시면 맞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다 무신집권기 피지배층의 신분상승운동. 만적은 노비 출신이니까 신분상승을 노리고 있죠. 어찌 항우장생이 다 싫어했겠느냐. 권력을 잡으면 바로 우리가 주인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경래. 조선 후기 평안도 지역민들의 관직 진출 상황을 본다. 평안도인들에 대한 즉 서북인의 차별 대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차별 대우 받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관직 진출 상황을 조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옳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문제 7번 볼게요. 자, 삼국시대의 금성문과 그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금성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 단양적성비. 일단 단양적성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순수비란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와서 정복하는 지역을 보통 순수비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비석을 세우는 걸 순수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 것들은 거의 대부분 척경비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그 용도에 맞게끔 비석을 달라져야 되겠죠. 자, 단양적성비. 자, 신라의 불교 공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양적성비에 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뭘까? 충청북도죠. 충청북도 단양군 지금의 적성면이죠. 그래서 적성비라고 하면 동네 이름이에요. 적성비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영토 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영토를 넓혔다. 즉 고구려 지역까지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복속민에 대한 얘기. 영토 확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복속민들에 대한 어떤 해유책이 있는가. 복속민에 대한 해유책.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직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장작성명에 관직명이 나옵니다. 신라인들의 관직명. 관직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율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사법, 공동경작에 대한, 지금 고구려인들이 얘기합니다. 고구려의 전사법이 발견되더라. 공동경작에 대한 내용이 발견되더라. 다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고구려 사람인데 신라를 위해서 공헌하다 죽었던 사람이 야이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차와 그 일행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라에 충성을 했던 사람들은 잊지 않겠다고 하는 기록을 남겨놨다. 이게 다장적성비입니다. 두 번째, 영일냉수립이. 영일냉수립 보겠습니다. 그 영일냉수립이는 포항의 중성리비가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한반도 최고 오래된 것이었죠. 근데 포항 중성리에게 한 2년 밀리는 통에 최고 자리를 벗어나게 됐죠.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신라를 사라라고 표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왕 시기에 한자씩 표기가 바뀌기 전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사라라고 하면 영일대응수에 나오더라. 그 다음에 왕의 소속이 사량부더라. 육부 중에 사량부 소속이더라. 왕의 소속이 사량부 소속이더라. 왕이요. 근데 웃기는 건 왕의 동생은 사량부가 아니라 양부 소속이더라. 소속이 다르더라는 거야. 이게 아이러니하죠.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영일행수립이.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이 있죠. 왕의 이름, 즉 이 시기엔 지증왕인데 지증왕이 본명이 나와 있어요. 왕의 본명 이름이 지도로입니다. 왕의 이름이 지도로더라. 김씨니까 이름이 김지도로가 되겠죠. 김지도로.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이게 영일행수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문에는 노인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노인법은 울진봉평비에 나옵니다. 노인법은 울진봉평비에 나옵니다. 노인법. 노자가 노인 노자가 아니고요. 노예 노자입니다. 노예 노자인데요. 이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울진봉평 이 지역은 원래 고구려 땅이었다고요. 근데 신라가 이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신라 땅이 됐다고요. 근데 이 지역민들에게 세금을 너무 과하게 걷었어요. 그래서 이네들이 불만이 커지면서 관청에 불을 질렀고 그 다음에 야산을 태웠어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왕이 와서 이네들에 의해서 처벌을 했던 기록이 남아야 했어요. 이때 이제 노인법이란 말은 복성민들죠. 고구려인들을 갖다가 노비처럼 다뤘다는 거예요. 이걸 노인법이라고 불러요.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인법은 울진 봉평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강희수 장비 고구려 건국설화가 들어가 있다. 일면에 건국설화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면은 학장에 대한 부분이죠. 광개장이 어디까지 학장했는지. 3면에는 수묘인 자기 아버지 묘를 지키는데 330호가 동원되죠. 피정복민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주변 피정복민들 제비에다가 330호를 만들고 거기 아버지 묘를 매일 쓸고 닦게 만들었죠. 330호가. 한 집당 부부와 아이들만 하더라도 최소 1000명 정도가 아버지 강개토대왕에 대한 비문을 관리하게끔 만들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사택지적비. 멸망한 백제의 부흥의 염원을 담고 있다. 아니요. 백제 의장 시기에 도교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게 사택지적비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이어서 가죠. 문제 8번인가요? 지울게요. 문제 8번 가겠습니다. 혹시 메모할 부분들이 있나? 좀만 여유를 줄까요? 선생님 메모가 사라졌어요. 또 이러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지워야죠. 됐죠? 지울게요. 자, 이어서 문제 8번 볼게요. 문제 8번.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금성문과 그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아유, 7번이구나. 잘못 읽었다. 쏘리. 8번. 고려시대 농민의 일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남자는 20세가 되면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 옳은 거로 그랬잖아요. 네, 정남입니다. 한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 정자는 노동력의 단위라고 수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노동력의 단위입니다.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를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네,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 즉 59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으로 본다는 거죠. 두 번째, 국공유지를 소작하면 2분의 1을 지대로 삼았습니다. 2분의 1은 사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공유지는 4분의 1입니다. 네. 국공유지를 경영할 때는 4분의 1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백정은 국가의 직역의 의무가 없는 일반 농민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토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그 백정은 고려시대 일반 백성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백성은 이제 도살업을 종사하신 분들을 백정이라 하고요. 네, 고려가 좀 다릅니다. 4번. 호적은 자녀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 순으로. 네. 이 조선 초기까지는 이렇게 옵니다. 네, 호적을 작성할 때 자녀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 순서대로 남녀 간 차별도 없고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이제 바뀌어가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사회 파트죠. 네. 사회 파트도 하나씩 보는데 기초적인 교육하고 쉽기도 한데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9번. 조선 전기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 중앙군의 근간인 오이는 각 지방의 병력도 나누어 통하라 했다. 네. 조선 전기가 오이입니다. 후기가 오군영이죠. 여기는 직업군인이죠. 즉 일명 모병제죠. 여기는 양인 개병제로 왔죠. 아, 잘못 찍었습니다. 네, 양인 개병제로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이는 지방군을 통할한다고 얘기합니다. 지방군을 통할합니다. 그러니까 오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에. 이 군이 어느 한 부대는 전라도를, 어느 한 부대는 경상도를, 어느 한 부대는 충청도를, 어느 한 부대는 항해도를, 어느 한 부대는 평안도를 뭐 이런 식으로 통할 지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중앙군은 근간이 오이는 각 지방의 병력도 나누어 통할한다. 지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 같습니다. 두 번째, 지방군은 진간체제를 바탕으로 주진, 거진, 재정. 예, 맞죠? 예. 전기의 이군체제였죠. 고려 말부터, 그죠? 고려 말까지 전 전기까지 이군체제였죠. 이게 세조 때까지입니다. 세조 때 다시 진관체제로 이렇게 넘어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진관체제가 한번 실패하죠? 을묘이변 때문에 실패합니다. 전라도 서해안 지역이 떨어져 나가죠. 이걸 계획으로 다시 이제 재승방역처로 바뀌죠. 재승으로. 전환됩니다. 결정적인 뭐라? 을묘이변. 네. 명종 때 전라도 서해안이 뚫리죠. 네. 이 을묘이변을 계기로 네. 재승방역처로. 재승방역체계가 또 실패한 임진왜란때 아주 실패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도중에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합니다. 진관체제로 다시 복구하게 됐다. 이 부분은 요즘 최근 아주 잘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입군, 진관, 재승방약, 그 다음에 진관체제 복구, 어떤 계획이 을묘이변 계획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3번 관찰사는 해당 지역의 병사와 수사로 겸임되었다. 관찰사는 도지사죠. 오늘은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병사와 수사를 육군과 해군을 전부 다 겸임하였다. 옳은 지문입니다. 세조의 보법에 의하면
봉족의 병족은 구분 없이 두 명으로 통일됐다. 두 명의 X입니다. 보법이 만들어져 세조 때. 한자를 적어볼까요? 보할 보자죠. 예. 정남이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이분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족들이 상당수가 여기에 희생이 돼야 된다. 이걸 보법 또는 가족이 하겠다 해서 봉족 또는 보호할 인자를 써서 보호할 보자 보인 여기에 각자 달라요. 갑사, 사인, 그 다음에 수군 세 사람. 그죠? 세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사람, 우리 정남으로 가는 사람, 우리 정군이라 불러요. 일반인들. 정군 두 사람. 이렇게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우리 7급에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9급에도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네, 선생님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7급에 나왔던 문제들이 9급에 나온다는 얘기는 벽이 무너지고 있다. 7급과 9급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네, 몇 개 정도만 좀 난이도를 조절해서 7급에 나오는 거고요. 거의 9급에 나오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가죠. 문제 10번. 자, 고려와 조선의 토지 제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토지 제도입니다. 토지 제도다. 우리가 공무원이 되면 월급을 어떻게 받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 제도. 고려의 경제 파트, 고려의 경제 파트입니다. 예. 뭐 고려사의 식화지를 주로 많이 이용하죠.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저료에 예. 식화지를 많이 이용하죠. 식화지는 경제 파트 부분을 주로 다룬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과전법에서 과전은 지급 대상이 경기로 한정되었으나 전시가에서는 지급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했죠. 두 번째, 전시과에서는 2군 6위에게 군인전이 고려시대, 과전법에서는 5위에게 군전이 지급되었다. 과전법은 조선시대 군인이 되겠죠. 네, 조선시대 과전법에서는 5위죠. 저 위에 있는 5위, 여기 군인들 있죠. 네, 5위 군인에게는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이때는 녹봉입니다. 네, 녹봉과 품계가. 녹봉과 품계가 지급되었다. 월급과 품계라는 얘기는 계급, 요즘 말로 치면 우리가 군대 가면 뭐 2등병, 1병 뭐 이렇게 계급을 얘기합니다. 군전이 지급되었다. 군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건 한량에게 지급되는 걸 갖다 우리는 군전이라 불러요. 한량이란 고려 말에 첨설직으로 관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국의 침략과 홍건적의 침입이 되게 많았죠. 그죠? 고려 말에. 이때 공원을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직에 나가야 되는 그 관직이 첨설직이었어요. 직책은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등은 있어요.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대신 이 사람들이 주는 게 군전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한량이라 불러요. 어때요? 부럽지 않아요? 요즘쯤에 유급휴가예요. 공무원에게. 당신 2년 동안 유급휴가 줄게. 놀다 와. 근데 통장에 월급은 다 들어와요. 얼마나 멋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주변에 선생님 제자 중 상당수는 공무원 생활 즐겁기도 하지만 되게 피곤하기도 해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만족도가 있는지 봤더니 별로 없어요. 8, 90% 다 불만족이에요. 그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직 생활에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피곤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렇죠. 직장이라는 게 항상. 그죠? 거기에 이제 칼퇴근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뭐 야근이다, 뭐
감사다, 뭐하다, 준비하다 보면 되게 피곤하게 되는데, 예, 그럴 때 나타나는데, 그때 항상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한량했으면 좋겠다. 놀고 먹으면 좋겠다. 대신 월급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걸 군전이라고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고려시대는 일반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민전의 수조권이 설정됨으로써 소유권이 제한됐다. 그렇죠. 과전법 하에서 국가는 수조권자로부터 수조액의 일부를 조세로 거둬들였습니다. 맞습니다. 문제 11번 가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초기 신분제도입니다. 1번 서울근고법은 서울근고법. 첩의 소생, 첩의 자식은 관직,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서울근고법. 이거 태종 때입니다. 서자, 월자는 과거 응시가 불가능한 애잖아요. 예. 양반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예, 맞아요. 양반으로 올라가는, 즉, 신분층이 너무, 그러니까 양반의 숫자가 많아진 걸 원치 않아요. 얘네들은 이런 구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피라미드 구조를. 신분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일 상층분은 이 정도만. 이 밑에가 제일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양인과 노비의 혼인은 법적 금지사항은 아니었으나 매우 드문 일이었다. 아니요. 예, 양천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양천 결혼은 법적 금지사항이었다. 예, 경국대전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양천 금지사항입니다. 3번 조선 초기에 반상제가 일반적이었으나 후기는 양천제가 보편화됐다. 15세기, 16세기 양천제, 반상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외우세요. 이렇게 양반, 15세기, 16세기 양반 사이에서 15세기 양천제, 반상제. 시험장 가서 이게 헷갈릴 일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거든. 내가 대충 공부하고 가게 되면 시험장 가면 다 걱정되는 거야. 모든 게 다 내가 의심스러운 거야.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들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짧은 시간 1초, 2초 만에 문제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워야 돼. 이렇게 양반 이렇게 외우시면 15, 16세기 풀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유양풍관이란 품계는 없고, 원래 유양품과 품계가 있습니다. 품계가 있고 관직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네, 유양품관이란 품계, 즉 계급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있고, 관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아까 첨설직에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이런 사람들. 근데 한량이라 부르더라. 한량이라더라. 왜? 월급은 들어와. 얼마나 좋아. 모든 공무원들이 이걸 원할 거야. 모든 공무원이 원하는 내가 틀리면 안 되겠잖아. 유양품관, 그 다음에 한량. 같은 말 해석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첨설직으로 관직에 나갔던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것들이에요. 좋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의 학풍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통해 각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주세요. 가. 향천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 그 기반을 구축했으며 학문적 본원적 이용에 힘썼다. 향천, 향약. 향천에서 서원과 향약을 그 기반을 구축 학문적 본원을 이용했었다. 가지문. 붕당으로 본다면 남인에 해당되겠죠. 가나다라. 나아가죠. 영남학파 가운데 조식의 학통을 이었다. 예, 이건 북인입니다. 예, 조식의 학파. 그 다음에 성원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양의 학설에도 호의적으로 보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소론입니다. 라. 이의 정통학통을 개성하였다고 자처하며 주기설을 심화시켰다. 노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론. 이의 제자들은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죠. 자, 가장 타당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죠. 가 학파는 중앙정계의 주도권을 가장 오래 유지했다. 1번 질문은 노론입니다. 남이 그럼 틀리죠? 두 번째, 나 학파, 북인이죠. 북인 학파는 현종 때 예송 논쟁을 통해 서인 정권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예송 때 서인을 물리치는 정권은 남인이죠. 예송 논쟁에 대한 얘기. 서인과 남이 싸운 거니까. 3번 가죠. 소론이라는 얘기죠. 학파는 서양 세력과 천주교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 이론론을 정립시켰다. 이 이론론. 이 이론론은 그 유리론이라고도 합니다. 몇 번 지문이요? 3번 지문. 네, 이 이론론이라고 하죠. 이 이론을 정립시켰다. 유리론이라고 같은 말, 유리론이라고 합니다. 네, 한자를 오직 유자. 네, 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이 이론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이론론을 전파했다. 누가? 소론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서울 노론들. 서울 노론들, 그 다음에 영남의 남인들이 관련된. 좀 심합니다. 이 이론론, 유리론, 서울 노론과 영남 남인들이 주장했다. 4번 질문. 노론이죠. 학파 안에서 인간과 사물의 차이를 둘러서 호락 논쟁이 이루어졌다. 이제 좀 옮겨볼까요? 4번 질문. 호락 논쟁은 되게 끊임없이 나오죠. 호락 논쟁. 노론 내부에 노론 내부의 분열이라 봐야 되겠죠. 노론 내부. 호락 논쟁. 호론과 낙론으로 구분을 하죠. 호론과 낙론으로. 호론은 주로 충청도 지역 사람들. 낙론은 오늘날의 서울, 경기. 보통 기호지방 이렇게 얘기하죠. 기호지방 사람들.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죠. 인물성 동론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성과 물성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성과 물성이 같냐. 서울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충청도 사람들은 틀리다고 본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낙론이라고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물성을 청나라의 문화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의 문화를 수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랑캐라고 우리가 되게 욕을 많이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낙론 사람들은요, 내가 청나라를 가봤더니 우리가 청을 오랑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데 정작 내가 청을 가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야. 너무 문화가 발전되어 있더라는 거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화들이라는 거야, 이게. 받아야 한다, 입장. 이게 호락 논쟁이에요. 꼭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가장 많이 나와요. 호락 논쟁은 노론과 소론의 분열이다, 이런 식의 지금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틀려요. 이건 송시열의 제자들이, 그죠? 송시열의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쉴까요?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13분 다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